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까? 오늘 가까스로 국내 증시 빨간불로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긴 터널, 어두운 터널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헤쳐나갈 원동력이 있는 건지 있기나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래서 50bp 인상이 됐고 10년 만에 3%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예견된 금리 인상 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증시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를 좀 이끌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 25bp만 올리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좀 비둘기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려야 되는 금리 인상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냐에 대해 가지고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3.5%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금리 인상 폭이 두 번, 50bp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니까는 이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3.75 혹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가격 반영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을 테고 지금 비둘기적인 스텝을 밟았다 하셨는데 그건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린 버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역시도 지금 여전히 강공 기조를 이제 보여주고는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도 좀 톤이 좀 다운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CPI, 지금 9월 CPI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은 9월보다는 계속 10월, 11월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10월, 11월 그 CPI가 발표가 되면은 그게 꺾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 쪽에서 지금 피벗 기대 때문에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기는 했었지만은 올 연말 즈음에서부터는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 또는 이제 스트레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오늘 그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상한선을 갖다 제시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4에서 4.5%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한은은 오늘 3.5%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단에서 1% 금리 차이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우선 국내에서 많은 투자를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말 기준 4.5% 도달하게 되는데 국내 기준금리가 연말 기준 3.5라고 하면 대략 1%, 100bp 정도의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한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이지만 과거의 사례에서도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가 1% 정도 역전은 과거에도 소화해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황들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갭이 더 벌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로 봤을 때는 연준에 대응하는 국내 한국은행의 연말 기준금리 3.5%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그리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안도감이 조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의 경험과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무역 적자를 겪고 있잖아요. 그거는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서 국내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버리게 되면 외화가 유출되게 되고 원화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일시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조금 있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가 국내 경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바라보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굉장히 아까 전 표현대로 도비시하고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기와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 역전 자체를 심각한 상황이나 심각한 우려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bp를 올렸고 그런 한은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취약계층, 청년층, 대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 자체가 국내의 경우에는 빠르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무래도 결정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올리는 폭 자체는 미국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는 우려를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결정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도 보시게 되면 거기도 지금 그 부채 증가가 빨라가지고서 네.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결정 자체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인상폭을 선택을 해서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면모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거의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계 대출, 그 일반 가계 대출의 피해도 있지만 이제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렇게 나가다가는 가계 대출하고 기업 대출이 역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장내 채권 시장을 보면은요, 그 A등급 채권들 그 거래되는 게 네. 그 6%대 거래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채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었던 메리츠증권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 그 공모 기준 금리로는 발행이 너무 작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거의 6% 선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그 자금 수요는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실제 조달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업이 이익을 못 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계가 됐던 기업이 됐던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연초에 가능했겠지만 과연 그 인상폭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이 연간으로 4.5%, 또 국내가 연말 3.5%까지 이 정도의 공격적인 인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계가 됐던 기업이 됐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들 역시도 총량 관리가 다소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상했던 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들 또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사실 국내는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전세담보대출이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인데, 최근 다들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현재 추세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과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정들이 뭐 3억 혹은 5억 단위 거액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급여로 충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과거의 여러 위기 사례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져버리면 결국은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들이 원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또 대출의 상한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사실 그건 근거 있는 공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경제 전반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엔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어제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렇게 떨어지고 세계 증시가 막 반도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삼전이나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던데 어제 무서웠어요. 대만의 TSMC 떨어지는 거 보고요. 거의 한 8%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8% 이상 네. TSMC가 어제는 하락을 했었고요.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 말에 나왔었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각종 이제 규제안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에 따라 가지고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보니 실제로 장비 설치를 하던 와중에 네. 업체들이 중국에서 황급히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마무리도 짓지 않고 사실상 도망가듯 나가버리더라. 네. 뭐 이런 류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반도체 주식이 다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들려온 소식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1년 유예 기간을 부과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대중국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로이터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예 조치나 예외 조치를 받을 것 같다라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뉴스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조금 예견된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저희가 네. 겁먹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이번 조치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겠는가요? 일단 업계에서 요청을 해서 네. 이제 미국에서 받아들인 걸로 지금 이제 기사는 돼 있고요. 당연히 뭐 그건 이제 배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치포 동맹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줬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뒤늦게 이제 챙겨주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보면은 그 이슈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컸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중국 현지 생산을 막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기술 유출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잠재돼 있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1년 유예라고 하면 1년 뒤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풀어나갈 숙제긴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크게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문제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산 설비에 있어서 미국 그 제품들이 꼭 필수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유예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물건을 주고 그걸 가지고 삼성이나 SK에서 중국의 공장을 이제 새로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건데 1년 동안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번에 그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결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1순위는 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감안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함께 동맹국들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입장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치포 동맹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는 사실 미국 입장에 동맹국의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배려가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생산 공장에 공정 설비에서 장비가 들어가야 처음 장비 세팅, 설정이 되고 그다음 양산이 되게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엔 조금 다소 짧은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인 캐펙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1년의 유예 조치는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나 정책들의 유연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유예 이후에 다시 정책의 유연한 조치들이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상당히 좀 호재성 뉴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늘 좀 올랐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제법 올랐네요. 4.몇% 올랐는데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많이 얼어 있고 반도체 업황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등이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일 시장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쟁 업체들도 같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쨌든 단기적인 수급은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이런 반등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이슈 두 가지로 한은의 빅스텝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식 나눠봤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뭐 그 전에도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면서 그렇게 많은 유동성이 지금 회수되는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다. 뭐 다들 그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셨던 그분, 버냉키,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상이었었고요. 지금 과연 이 상을 수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서 그냥 깜짝 놀랐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여한 바로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디플레이션이나 장기 불황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그 뒤에는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좀 다방면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벨 경제상 어떻게 보십니까? 헬리콥터로 돈 시원하게 풀고, 경기 부양 막 하고, 그야말로 산타 할아버지처럼 하고 가셨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도 이런 게 다시 필요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인플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하면 안 되겠죠? 한다라는 거는 뭐 여태까지 판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버냉키 의장이 뿌려놨던 그 유동성에 그 숨어 있는 그 유동성의 어떤 그 이슈들이 지금 다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돌출이 된 거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사실 버냉키 의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살렸다기보다는 미국을 살린 거죠. 사실. 미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희생을 시키고,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가치를 훼손시킨 거기 때문에 이분이 글쎄 미국 시각에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외 국가 시각에서 봤을 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로 이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 해놓은 뭐를 누가 치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의구심들이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풀렸던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연준 의장 시절에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서 헬리콥터 밴, 헬리콥터로 현금을 뿌린다는 표현을 들었던 버냉키 의장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다소 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현재 맞이한 시장,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아마도 버냉키 의장의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그 인플레이션이란 현재 어려운 시장 이전의 공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상이나 느낄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공포를 수습했다. 뭐 이 부분에서 점수를 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 금리도 그렇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과한 금리 인상은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인가?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조금 더 느슨하게 좀 해서 돈을 좀 슬슬 걷어들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늘 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 타이밍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실기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좀 타이트닝을 했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밀린 숙제하듯이 후루룩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지난 회의로 한번 돌아가 봐서 9월달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찍었던 그 점도표를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연준이 말하는 금리 인상의 경로는 인플레가 많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물가보다 어느 정도나 더 위에 있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미국의 물가가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나마 평균으로 봐서는 좀 안정적이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번 긴축 사이클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과거의 평균을 살짝 더 넘어서는 금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굉장한 합리성을 갖추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번에는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기선을 처음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연준이 또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조직인데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또 이거를 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과격한 분들은 하시는데 그보다는 지금은 굉장한 매파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매파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나가지만 말했던 것보다 조금만 적게 하더라도 비둘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워낙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에 이 결정을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렇게 방향을 트이듯이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은 미리 알아차리고서 조금씩 그 행동을 먼저 선행해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을 이어가고 세게 가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의 은행들이 나타나잖아요. 당장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영국만 해도 영국은 지금 채권 매입 2배로 늘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푸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게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그 50억 달러씩 50억 파운드씩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네. 했다가 이제 최근에 며칠 매입 안 하고 나서 이제 그걸 한도를 100억까지 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한이 지금 14일까지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니라 오늘 새벽 그 미국 장중에 영란은행 총재가 이제 연장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오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비공개로 연장 요청을 나오면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증시 돌아설 때 네. 같이 이제 재료로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안 어려운 국가가 없잖아요. 네. 미국만 좋은 상황이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사실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데 허덕거리다 보니까 또 소비 위축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수출 감소되고 이러면서 다들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는 뭐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방금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준의 어떤 강공 모드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고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지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1월 지나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조금 시장을 좀 달래줄 수 있거나 좀 안도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은 좀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 미국은 돈을 조이고 회수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양적 완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도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렵게 대응되는 부분들이 미국은 어쨌든 일관된 어조로 금리 인상하는 와중에 네. 영국의 정책 방향성 혹은 유럽들의 정책 방향성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출구 전략, 유동성을 줄여가는 작업 자체가 시장의 경기 입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가장 견고한 경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관된 정책 기조를 출구 전략,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영국이나 유럽 같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일관된 어조의 긴축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 심각한 경기 불황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 보니 중앙은행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지나치게 얼어붙거나 시장이 지나치게 놀랐을 때는 다소 좀 완화적인 정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매우 좀 완화된, 보완된 출구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현재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모두가 결국은 유럽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만들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채권 매입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영국발 충격 같은 건 안 올까요? 실제로 그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2008년의 공포의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아마도 다음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면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유럽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네. 특히나 영국발 불황이 올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투자자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필요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대국 하면 또 일본을 뺄 수가 없는데 일본은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미국 채권도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의 경우에 엔화가 한번 크게 약세로 가고 네. 거기에 개입을 또 크게 단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좀 소강 국면이다. 그런데 좀 폭풍이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로 해가지고서 일본 국채 10년물 대표적인 지수죠. 이게 3일 연속으로 거래가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엔화 자체는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개입을 했었던 레벨까지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에 일본보다도 다른 나라들이 워낙에나 이슈를 다 빼들어가서 네. 일본 쪽으로 별로 그렇게 뭐 강력한 매매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본은 YCC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또 특정한 가격 레벨이 만약에 엔화가 그전 레벨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또 우려들은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영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영국이 양적 완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때 오버랩되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미국이 막 긴축한다고 그랬을 때 우린 돈 풀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구나 이랬었는데 영국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죠. 담보보완대출이라는 거 경기 부양의 최후 수단이다 이러는데 이것까지 한다면서요 지금. 이번 주말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할 수 있는 한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너무 큰 카드들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진짜 큰 카드는 결국은 금리를 팍팍 인하를 하는 것이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인하를 하다가 지난번에는 가장 최근에는 인하를 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또 그때는 동결을 해버리는. 그러고서는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확 공급을 해가지고서 조금 위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금융시장 자체가 해외에 그렇게까지 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예.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저쪽은 좀 악셀을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단은 정치적 행사를 무사히 잘 넘기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나고 나가지고서는 뭐 사실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 최근에 모든 것들은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쪽이 어떻게 가느냐가 더 나아가서는 미국 쪽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저희가 하나만 봐야 된다면 집중해야 되는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뭐 정치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압도적으로 재집권하는 거 지금 재집권하는 거야 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돼야 이제 또 힘을 실으니까 그런 얘기신 것 같고 근데 국채은행을 통해서 21조를 풀었는데도 뭐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이제 그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앞서서 상반기에 워낙에 부진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분기부터는 좀 회복세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3분기,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는 M2 증가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 보면은 예, 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네.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노이즈는 좀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이제 입장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당대회 직후에 할 거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대회 직후에는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수치를 좀 올리기 위한 네. 그 노력은 지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리고 뭐 영국 같이 이렇게 유동성을 좀 공급하자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탈미국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봤던 것은 정책의 일관성 또 국제 공조의 사회였다고 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극화의 세계,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 각 국가의 이익이 대립하고 정책이 대립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 정책이 됐던 아니면 보안 관련 정책, 안보 정책이 됐던 갈등의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중국이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가져간 것들 역시도 바꿔서 말하면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또 미국과는 정책 노선에서 좀 각자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놓치면 안 될 것들이 중국의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1년 내내 그 각각 행정의 수장들이 가진 미션이 경제보다도 방역이 더 최우선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방역을 우선시하는 코로나로부터의 극복 과정에서 경기의 근본적인 정책들이 많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완화적인 정책들이나 유동성 공급들이 시장에 사실 제대로 워킹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한 틀이 바뀌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슈가 극복되고 내년도가 됐을 때 각각의 행정수장들이 방역보다 경제 회복, 경제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정책 우선시해야 중국 역시도 조금 살아나게 되고 그때 가서야 추구 정책이나 정상적인 정책 경로를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끝나고 위드 코로나 가야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좀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 반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러는데 긴축한다고 하는데 유동성 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오펙 플러스 감산을 하잖아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미군 철수하고 MD 체계에서의 제외 이런 강수를 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나쁠 일이겠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까지도 사우디에 갔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10만 배럴 찔끔 증산하는 데 그치고 그다음 바로 되돌리고는 이제는 200만 배럴을 어마어마한 규모를 감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속이 상할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안 내놓을 수 없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결국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일 텐데 이번에 그 역대급의 엄청난 규모의 감산이 이뤄졌지만 이것이 뭔가 유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려보겠다라는 감산이라기보다는 네.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이하로는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에서 감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뭐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 같은 경우에는 90불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내년 예산안을 지금 이제 짜고 있는데 그때 90불 기준으로 조금 예산안을 짜고 싶다라는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매달 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올리고 싶으면 매달 회의를 또 열어서 추가적으로 더 줄여 나가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개최 시기도 조정을 했는데요. 네. 다음 달에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12월 달로 회의 일정 조정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여기서 별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이제 흉악하게 유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고 싶지 않다. 즉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네. 감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주 피로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 너무 안쓰럽긴 합니다만 이게 계속될 것 같아서 말이죠.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식량 가격까지 또 출렁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대교를 갖다가 이제 폭파됐다라는 그러니까 네.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한데 그 이면을 좀 가만히 보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원유를 수출을 할 때 네.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디스카운트에서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거기다가 또 그 곡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주요 수출품인데 그나마 곡물은 지금 그런 제한 없이 지금 팔고 있는 구조라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그 곡물 시장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충격에 대한 혹여라도 이제 수출 창구가 막힐 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곡물가가 급등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가 났었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제 협상 얘기를 또 꺼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G20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 푸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는 그렇게 곤혹스러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회 기반 시설 무슨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도 자기네들도 역시 전쟁을 좀 조기에 어떤 식이든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곡물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는 생각처럼 그렇게 드셀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뭐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크라이나 사태고 여기다가 핵 얘기 나오고 대만하고 중국 얘기 계속하고 있고 또 자꾸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고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CPI 9월 CPI 발표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13일 CPI 지표 발표 예정되어 네. 있어서 우리가 지금 8.1 예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난달 사실 CPI가 시장의 예상이 8.1이었는데 실제로는 8.3이 발표됐고 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 인플레이션에 다시 한번 좀 경악하면서 또 시장은 많이 위축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오후 9시 반경 발표되는 CPI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은 결국 CPI 키가 되는 것들이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그리고 렌탈 같은 주거 비용들인데 그러한 지표들이 유가 역시도 이번 오펙 플러스 200만 배럴 감산해서 보다시피 유가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유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곡물 가격 역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곡물 자체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불어 걱정되는 것들은 현재 곡물 산업에 중요한 질소 비료 같은 기초 산업에 필요한 자재들이 상당히 좀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곡물 가격 인상이 좀 장기화된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꺾이고 있긴 하지만 그게 렌탈 시장으로 전이되는 데까지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CPI가 안정된 걸 쉽게 관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컨센은 8.1이지만 사실 그보다 다소 높은 인플레가 관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자는 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8.1 예상했는데 또 8.3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시장은 또 경악을 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근원 CPI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이제 9월 CPI보다는 또 10월 CPI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요. 이게 뭔가 구실을 자꾸 찾아가지고 이걸 계속 올리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크게 출렁이는 걸 보게 되니까 네. 공포심이 지금은 더더욱 장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이 발표에 따른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과 벌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구성되는 이번에 네. CPI 발표가 있다인데요. 만약에 예상보다 높으면은 그 즉시 안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증시 자체가요. 네. 근데 만약에 부합하거나 이보다 좀 낮은 수준이 나오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부정론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는 네. 비둘기 피봇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1월 다음 회의가 1일, 2일인데 예. 그 사이 이번에 발표되는 마지막 CPI인데 이번 한번 났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 금리 인상의 경로를 변화시키겠냐 그럴 리 없다. 혹은 코어 CPI가 근원 CPI가 높게 나오면 네. 연준에서 보는 것은 헤드라인보다는 근원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근원이 여전히 높더라. 그러니 긴축은 계속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다 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요즘에는 저는 이 데이터 자체 보는 것보다는 이게 상당히 해석학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정도로 시장에서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나쁠 때에 데이터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증시가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래나 저래나 좀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당연히 낮게 나올수록 저는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이제 푹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구실을 만들면 시장은 또 요동을 칠 거고 그러면 오늘 그냥 빨간불 잠깐 나왔는데 이제 또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방금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너무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 지표 자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게 이제 뭐 지난번에 8.1 예상했던 게 8.3 나왔다고 지수가 4%가 빠지고 맞아요.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추세지 추세고 어차피 그 CPI 지수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저희만 그러니까 몇몇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은 얼추 알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또 뭐 8.1 예상했는데 8.3 나오면 또 충격받아가지고 주가 급락하고 그런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번에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출렁이면 많이 출렁일 것 같은 느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9월보다 10월 CPI, 11월 CPI 때는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달 말, 다음 달 지나가면서 분명히 원화가 터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꺾이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버블, 그 버블이 꺼져가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제일 힘든 게 역시 성장주예요. 우리나라 뭐 많은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얘기하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빅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빅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양 종목 네이버, 카카오가 현재 주가 레벨로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역시도 최근에 뭐 시장에 많은 우려들, 특히나 최근 M&A 관련권, 미국 포시마크를 2조 3천억에 인수했던 건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워낙 많이 하락했던 가격에 추가 급락이 또 나와 있어서 투자자를 좀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여러 가지 규제 이슈와 최근
관련된 계열사들의 좀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카카오 역시도 주가는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걱정되게 만드는 부분들은 작년의 가격, 그러니까 버블이 있었던 당시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매우 낙관적인 가격이 반영돼서 거래되고 있었고, 지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도 아주 싸 보이지 않다는 점은 투자자를 좀 두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의 방향성은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성장주에 대한 좀 희망이 다시 무르익어야 바닥에서 턴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굉장히 깊고 현재 밸류에이션 역시도 아주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그 일주일 동안 네이버를 7천억어치 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저 표를 보니까 1년 동안 마이너스 60%가 돼 있네요. 그럼 이게 희망은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의 구루들 또 현명한 투자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공포와 위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는 조언들은 저는 적절하고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가격이 만약 하락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매수 이유가 되는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원래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기업이 시장의 지나친 공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처음 하락의 지점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사실 하락이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의 성장주가 그러했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 그랬던 것처럼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고점이 워낙 비싼 가격이었고 워낙 낙관이 많이 반영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역시도 자신 있게 사기에는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 관련 좀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뭐 어제 국감장에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근데 네이버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계 회사가 있다 이러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사실 그 패시브성으로 들어와 있는 네이버 관련된 자금에서 특별한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 아마 한 중후반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그 액티브성 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전량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쪽의 매도를 그쪽에서 주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공매도까지 크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공매도는 거의 뭐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서 외국인 쪽에서 너무나도 큰 매도가 나와서 네이버의 주가를 급락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장기성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전량 매도하는 것은 이거는 뭐 매도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이유로 말씀드렸던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 정도로 증시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실 선진지수 이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역모션이 걸렸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선진지수를 노크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 분명히 선진지수 들어가려고 할 때 아킬레스건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요번에 채권 보시면은 채권의 경우에는 그 선진 쪽 와치리스트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우리가 위기를 이번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없이 넘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지금 당장의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냥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시총 30조가 넘는 대기업이 이렇게 외국계 자본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만큼 한국 증시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기능도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한테 좀 휘둘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거를 뭐 일반적인 상황이냐고 물어보시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언제든지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 MSCI 선진지수가 관련해가지고 공매도를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금지를 못 시키고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MSCI 선진지수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환시장을 24시간 개방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선행하지 않고서는 공매도 금지시킨다고 해서 가입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환시장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MSCI 선진지수 노크를 한다고 언론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에서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증시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레버리지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워낙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사금융 레버리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주가 떨어뜨려 버리면 반대 매매 나오고 그게 또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지난번 저점 때 220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그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감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국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건 지켜볼 일이고요. 우리가 네이버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는 더 하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신규 상장주들이 많았었고 카카오뱅크나 기타 계열사들이 상장이 계속 계획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시장이 정말 좋았던 가장 좋았던 후어 시절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상장 시점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싼,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상장했었던 가격인데 금리가 올라간 과정에서 그러한 성장주들, 카카오 계열사들이 대표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성장주였다 보니 그 조정의 폭 역시도 칼날이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던 직원들조차 고통받을 정도로 내부자들조차 고통받을 정도로 조정의 폭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근심은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카카오가 속해 있는 영역의 섹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성장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성장주일 텐데 미국 시장으로 보더라도 미국을 대표한 혁신주들 대부분이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굉장히 가혹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지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를 이익이라는 숫자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실적도 굉장히 안 좋죠. 빨간불 들어온 거죠. 네, 사실 하락의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는 인건비의 증가나 뭐 광고비 증가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 더 하락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상장사이고 그다음에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이익에 목을 매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좀 호실적을 내어야지 주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까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실적의 부담 요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매출단에서 경기가 아무래도 많이 둔화되고 또 이쪽의 비즈니스 자체가 광고나 이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또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파도는 하나 더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그래도 좀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넘어서 이 고통의 시기를 빨리 이 기업들이 좀 돌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광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 광고가 지금 넷플릭스로 넘어간다면서요? 네네. 그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면서 또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아요. 카카오 쪽이나 네이버 쪽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제 투자해 놓은 분들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은 마이너스 60% 구간을 어렵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네이버 카카오만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주,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그렇게 많은 서학개미들이 담았던 그런 주식들도 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든 구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또 호재는 침식당하는 이런 분위기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내 멘탈 관리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다음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